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검찰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로써 1년 9개월의 수사는 마무리됐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어요. 수사도 하지 마라, 불기소해라 이렇게 권고했는데 검찰 수사팀이 2달 동안 수사 내용과 법리를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재검토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과 기소 이유 그리고 앞으로 재판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 드디어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예, 제가 금융감독 원장으로 취임한 게 2018년 4월 1일인데요. 2018년 4월에 근데 언제 잘렸죠? 4월 15일 날 제가 이제 그 사임을 했는데요. 잠깐만요. 언제 취임했다가 언제? 네, 보름 정도 있었습니다. 보름 동안, 이 짧은 기간 동안 김기식 금감위원장은 엄청난 일을 해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삼성 관련 일입니다. 예, 제가 취임했을 때 바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사건이 제한테 보고가 올라왔고 1년 동안의 조사가 있었는데 제가 조사 결과를 받아본 다음에 이걸 왜 결론을 안 내리냐. 네. 그래서 이제 분식회계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에 따른 이제 조치를 바로 이제 실행을 했죠. 네. 그리고 그런 제 결정이나 금감원의 이런 조치 과정은 삼성도 이미 그때 충분히 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언론 작업들은 다양하게 이루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보름밖에 금감위원장을 못했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게 김기식 위원장이 금감위원장에서 이제 어디 모 관계기관한테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만둬야 된다고 하는 전화를 받을 때 제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중국집이었는데 그때 제가 그 란자 완스와 완자를 한 집 먹을 때 아니 그때 이제 선관위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해서 예, 그때 주진애 기자랑 같이 저녁 먹고 있었는데 제가 저 선관위 결정 듣자마자 청와대 전화해서 지금은 뭐 옳고 그른 문제는 나중에 따질 문제고 선관위가 그렇게 회신을 했다면 물러나는 게 맞다 이렇게 결정했었죠. 저는 삼성의 힘이 이렇게 세가지고 그래서 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금감원장한테 그걸 하는데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 사람이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래서 그 이후에 2018년 11월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 의혹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발합니다. 금감원에서 네. 그다음에 금융위로 간 거죠. 예, 지난한 과정이었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18년 5월 초에 그 금감원에서 이제 사실상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고 네. 그걸 이제 그 삼성에 통보하고 이제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를 시작하고 나서 한 6개월 이상 제재심의위원회 특히 이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당시 금융위 쪽에서는 이게 이제 분식회계는 맞는데 고의냐 아니냐 하면 안 된다고 중과실이냐를 네. 갖고 굉장히 논란이 있어서 수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와 그 증권선물위원회 거친 끝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고의적인 회계 분식이 있었다고 결론을 냈고 고의 회계 분식이면 당연히 고발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고발이 이루어졌죠. 그 6개월의 과정도 굉장히 지난해서 사실은 그 중간에 삼성 관계자의 제보와 어쨌든 그 소위 증거 문건 제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런 이제 반격에 대해서 다시 역전할 수 있었던 계기였는데 그러고 나서 고발이 되고 나서도 지금 1년 9개월을 끌었으니까 정말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 거죠. 삼성이 아니었으면 뭐 거의 불가능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삼성에서 수사를 하다가 증거인멸로 구속되고 또 다른 부분으로 삼성 직원들은 계속 구속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됐다가 기각이 됐는데 근데 기소도 하는데 굉장히 2달이나 걸렸어요. 예, 사실은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과정도 이제 저로서 납득할 수가 없는 게 이제 판사가 그 범죄 혐의의 사실관계는 소명이 되는데 증거가 이미 충분히 확보됐으니 영장을 기각하고 법정에서 다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증거가 확보됐으니까 영장 발부하지 않는다 이런 게 사실은 이런 분식회계 사건에서는 뿐만 아니라 기업 사건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사실은
증거를 확보하는 게 어려운데 증거는 확보됐으니 구속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도 좀 이례적인 결정인데 그때 만약 구속이 됐다면 지난 몇 달 동안의 과정은 없었을 텐데 이런 이제 그게 불필요한 갈등 과정이 그렇죠. 없었을 텐데. 네, 예. 근데 그 이후에 자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네, 조금 이유가 조금 약간 판사님의 이유가 조금 이상하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네, 생겼어요. 네, 네. 거기서 이재용을 수사하지도 말고 그다음에 기소하지도 말라는 권고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영장이 청구될 때부터 그 영장이 기각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그 물밑에서 활동하던 삼성이 이제 내놓고 이제 언론 작업뿐만 아니라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회부를 신청함 등 아주 공세적으로 나왔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달리 이야기하면 이제 사법 처리가 임박했다라는 위기감과 함께 만약에 기소되면 유죄가 될 거고 유죄되면 이제 집행유예는 없다 이런 이제 절박함들이 이런 삼성의 공격적인 어쨌든 그 언론 플레이라든가 대응을 낳았다고 봐야 되고요. 그거에 영향받아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이제 수사 중단, 불기소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좀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사실 이번 기소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고 오히려 이렇게 시간이 끌어진 게 더 이상한 문제인데요. 사실 그때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과 한 몇 시간 정도 회의해가지고 그걸 결정을 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무슨 분식회계나 이런 문제의 전문가도 아닌데 네. 금감원에서 결정을 할 때도 제재심의위원회 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부활할 때도 증선위라고 하는 전문적인 외부 자문기구에서 소위 회계 문제나 분식회계 문제에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며칠에 걸쳐서 수차례 회의를 해서 결론을 고의적 분식회계다라고 결론을 내린 건데 똑같이 외부 자문위원들이에요. 그런데 소위 검찰 단계에서 회계 문제의 전문가도 아닌 스님이나 언론인 이런 분들이 또 행정학자 이런 분들이 모여서 불과 몇 시간의 회의를 해서 이거는 수사가 잘못됐다 이런 결론 자체가 삼성이 갖고 있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이른바 오피니언 리더 계층에 대한 이 광범위한 영향력을 오히려 보여준 거라고 봐야죠. 네. 막판까지 변수가 있었는데 이 삼성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수사팀장 이복현 부장검사가 인사이동됐어요. 네. 그리 인사이동 이제 인사이동 됐다는 그 발령이 나고 나서 바로 기소하고 떠나게 됐는데 이거는 그 이번에 재판 공소 유지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예, 저는 사실은 지난주에 이복현 부장이 이제 지방으로 발령 나는 걸 보면서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이복현 부장하고 같이 오랜 기간 삼성 수사를 담당했던 의정부 형사부에 있었던 김영철 부장이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 2팀장으로 팀을 신설하면서 발령 내는 걸 보면서 기소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구나라고 저는 스스로 해석을 했고요. 예. 실제로 아마 김영철 부장이 이재용 기소 이후에 공판을 전담해 가면서 물론 이제 이복현 부장도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김영철 부장 책임하에 아마 공판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이 삼성과 관련된 수사와 관련해서 이복현 부장이 아마 좀 더 수사하고 싶은 마음은 좀 있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삼성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장부를 조작했던 회계법인 그리고 신용평가 회사에 대한 수사도 이게 작은 수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김영철 부장이 공판 2팀장이 된 거는 하여간에 수사의 전문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공판 유지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조치이긴 한데 이 여죄와 관련된 추가 수사가 이복현 부장이 지방에 가면서 조금 중단되게 된 거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 부분들은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다양한 증거들이 이게 현출이 되기 시작하면 재판장에 제출되기 시작하면 또 여론상으로는 아니 왜 저렇게 밝혀진 저런 사실들에 대해서 추가 수사하지 않냐 이런 여론들이 또 만들어지면 검찰에서도 추가 수사를 다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여론 잘 안 만들어질 거예요. 삼성이잖아요. 네. 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복현 부장이 보통 이렇게 크고 중요한 수사를 한 사람이면 인사이동을 하더라도 수도권 주변에다 이렇게 배치하고 이 공소유지 재판을 치르게 하는데 너무 멀리 갔어요.
예, 뭐 제가 인사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배경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좀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네. 또 이복현 부장이 원래 그 서울에 오래 근무하면 지방에 가는 게 검찰 인사에서는 순환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 네. 점에서는 뭐 그 서울이 아닌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발령을 받았다고 해서 뭐 부당한 인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삼성 수사를 계속 못하게 된 점은 뭐 제가 보기엔 좀 아쉬운 부분이죠. 네, 검찰에서는 사익을 위한 조직적인 중대 범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기소 내용을 보면 어떤 거 이렇게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예, 그 이번에 이제 언론이 배임죄 기소를 한 것이 이제 새롭게 추가된 혐의다. 예. 근데 사실 그건 너무 당연한 게 배임죄라는 거는 회사가 손해 볼 걸 뻔히 알면서도 하는 행위를 이제 배임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에버랜드 그러니까 제일모직의 경영진이야 이 합병 비율을 조작해서 에버랜드에 유리하게 하는 게 회사의 이익에 손해가 아니니까 배임죄가 안 되지만 삼성물산은 회사 가치보다 저평가되어져서 불리하게 회사 입장에서 불리하게 합병 비율이 정해지는데 그거를 오히려 또 공조하고 묵인하고 함께 공모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삼성물산의 경영자들은 당연히 배임죄로 기소되는 게 맞고 또 사실상 이사로서의 지위에 있었던 이재용 씨도 배임죄가 성립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법리적 결론이었다고 봅니다. 네. 삼성 쪽에서는 처음부터 목표를 정한 수사했다. 무리한 기소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아니 그 목표를 정하고 뭘 한 거는 삼성이죠. 그러니까 2012년부터 이재용 승계를 목적으로 해서 이 일련의 과정이 진행된 게 맞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 집의 핵심은 삼성전자인데 그 삼성전자의 지분을 이건희 씨나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채 3%도 안 갖고 있거든요. 결국은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지분이 중요한데 삼성생명의 지분은 이제는 뭐 오히려 팔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지배력을 확보해야 되고 이재용 씨 입장에서는 삼성물산의 지분이 없으니까 자신이 지분이 많은 에버랜드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이제 삼성전자를 지배할 때 이 삼성 통합된 삼성물산의 지분을 최대한으로 많이 갖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분식회계나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게 2012년도에 이른바 지문권에서부터 기획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정황적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게 이게 분식회계라는 게 그 여러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바이오 에픽스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대한 미국 회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의도적으로 숨겨서 공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바이오로직스의 지분 가치가 올라가서 에버랜드에 유리한 거거든요. 근데 네. 그 행위가 2013년, 14년도에 있었던 미공시 행위가 그대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그 증권선물위원회에서도 고의냐 뭐 중과실이냐라고 논쟁할 때도 이 미공시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건 고의적 분식회계다라는 결론이 났는데 네. 그런 이제 소위 고의적인 미공시 행위가 13년부터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승계 과정이 2012년 그 문건에서 기획한 대로 아주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정황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최지성, 김종중 전 미전실 사장은 동양대 이사장이에요 현재. 네. 조국. 저는 이번에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김종중 사장이 사법 처리됐다는 겁니다. 지난번 이제 국정농단 사건 때는 최지성, 장충기 등이 사법 처리된 반면에 김종중은 진짜 중요한 사람입니다. 네, 사실은 이 모든 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 경영권 승계 전략의 설계도를 만들고 그것을 실행하고 진두지휘했던 실질적 사령관은 김종중 씨라고 하는 이 재무 전문가 CFO 출신의 이 사람이었던 거고 그거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어떤 언론 작업이라든가 정치권 로비와 관련된 부분을 장충기 최지성 장충기가 담당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드디어 김종중 씨가 이번 분식회계 사건 관련해서는 사법 처리 대상에 오른 거죠. 네. 김종중 삼성 미전실 전 사장은 지금 동양대 이사장으로 가 있었습니다. 참 그래서 좀 이건 또 뭔가 이런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재판에 법원의 시간이 됐는데요. 삼성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은 관계없다. 탈법 불법이 있었으나 아랫사람들이 다 했다. 이런 전략을 쓸 것 같고요. 검찰에서는 이재용이 직접 한 행위들이 이렇게 많다. 직접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그리고 모든 이익은
이재용 부회장이 받았다. 주범은 이재용이다.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앞으로 재판 전망 어떻게 가십니까? 아마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측에서는 아마 역대 최고의 변호사비 아마 수백억을 써서 아마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갈 텐데요. 벌써 수백 명이라는 그 보도도 나왔고요. 저는 수백억을 더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마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국 판사가 결정을 하는 건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이 분식회계 배임 사건의 재판이 빨리 진행되면 삼성 측 입장에서 보기에 판사가 좀 우호적이라고 보는 거고요. 재판을 질질 끌면 판사가 간단치 않다라고 판단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럴 경우에 삼성이 쓰는 수법은 뭐냐면 재판을 질질 끌어서 판사가 보통 2년마다 교체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유죄를 할 것 같으면 재판을 끌어서 담당 재판부가 교체될 때까지 아마 시간을 끌어갈 거다. 법조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판사일 경우는 삼성한테 유리한 재판은 내가 하고 아니면 놓고 도망간다. 이게 그 불문율과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법원에서도 소신 있는 판사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소신 있게 하려고 할 텐데 위원장님 대법에서 파기환송된 재판이에요. 간단한 재판인데 정준영 부장판사 1년 넘게 했습니다. 2심 재판이 8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 특히 이재용 씨를 보면 참 묘한 게 그 2심 재판부 정영식 부장이 이제 형을 깎아서 집행유예를 해주는 경우나 이번에 파기환송심의 정준영 부장이 또 집행유예를 해주기 위해서 무슨 감경 사유를 자꾸 거론하면서 준법감시위원회 해라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재판을 4번 받았는데 그중에서 2번을 굉장히 이재용 씨한테 유리한 판사를 배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한 번 행운이 있기도 어려운데 이게 연달아 있는 것도 참 특이한 경우인데 특별재판부를 만듭니다. 갑자기 법원에서. 그랬더니 정영식 부장판사가 특별재판부로 가고 거기서 이제 2심에서 내주죠. 바깥으로 석방을 하죠. 그래서 아마 이제 삼성은 갖고 있는 최대한의 법조계 인맥을 동원해서 이 사건에 대처를 할 겁니다. 저는 법리적으로나 증거관계로서는 이 사건 분식회계에서 무죄가 날 가능성은 없다. 이건 너무 명백한 유죄가 이고요. 과거 이제 대우조선해양이나 이런 분식회계 사건과 견주어 보더라도 분식회계 사건에서 이런 정도의 물증을 확보하고 이런 정도의 관계자의 진술이 나온 경우가 있었나.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다만 우리 국민들 알다시피 삼성의 그 로비력과 인맥과 또 언론을 동원하는 힘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다 확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께서 이 재판 자체를 잘 주목해서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벌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이번 사건이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는 것 여러분도 좀 명심해 주시고. 저도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이재용 부회장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하세요. 저는 이제 과거를 단절할 때가 됐다. 그 과거 단절 핵심은 뭐냐면 아버지 이건희 회장 때부터 돈은 벌지 않으면서 소위 이건희 회장이나 본인 이재용 부회장을 보좌하면서 삼성의 최고 권력을 누려왔던 미전실. 과거 구조조정무부 전략기획실이라고 했던 이 소위 십상시에 해당하는 기업에 있을 필요가 없는 이 조직에 대한 의존도를 이제 버려야 된다. 오히려 이번 사건에 기소된 걸 계기로 해서 이 봉건적이고 구시대적인 미전실의 인맥과 기능을 버리고 정말 현대적인 기업 경영을 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의 저 뛰어난 CEO들이 그 미전실에 간섭 없이 그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의 간섭 없이 소신껏 경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본인을 위해서나 삼성그룹, 삼성전자를 위해서도 좋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뛰어난 삼성의 인재들이 그리고 사장들이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 전문 경영인은 안 된다. 오너만 경영할 수 있다. 이런 인터뷰를 볼 때마다 가슴 아팠습니다. 대서특필되고 그랬는데 이번 계기로 삼성이 국민의 기업으로 우리의 기업으로 또 삼성 노동자들의 기업으로 돌아오기를 좀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김기식 더 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지성, 장충기, 김종중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님 언제든지 저희들은 삼성 측의 입장을 들어줄 자세가 돼 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마스크 잘 썼어요. 어른이 배워야 할 고사리손 방역. JTBC 기사인데요. 경북 경산 유치원에서 한 어린이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생 173명, 직원 32명 모두 음성이었어요. 추가 확진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봤더니 어린아이들이 유치원 내내 마스크를 벗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는요, 뚝 떨어져 앉아서 공부합니다. 떨어져 앉아서 공부하고 구석구석 꼼꼼하게 손을 씻고, 그 다음에 하루 딱 한 번 마스크를 벗는 시간에는 밥 먹는 시간인데 절대 말하지 않고 칸막이 안에서만 밥을 먹었어요. 원장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불편함이 계속되면 어른들은 불평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접근했고 그 약속이 생활의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아이들이 떨어져 있고 아이들이 혼자서 밥을 먹고 칸막이에, 이게 너무 마음은 아픈데요. 아이들이 지킨 수칙들, 우리가 아이들만 따라가면요 코로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른들이 따라주기만 한다면요. 오늘도 아이들한테 배웁니다. 제 생각입니다. 여기는. 근데 어찌 보면 사는 건 아이 때 품었던 꿈과 생각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저는 시인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화가들도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 배우고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버려진 마스크에 발 묶인 갈매기, 귀걸이 잘라 버립시다. 머니투데이 기사인데요. 영국의 한 동물단체에서 갈매기를 발견했는데요, 날지 않고 바닥만 서성여요. 왜 그런가 봤더니 마스크가 발목을 묶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보호단체에서 마스크 귀걸이 자르기, 그러니까 마스크 이게 귀 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자르기 캠페인을 했어요. 이 마스크가 바람에 날려도 야생동물을 해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인데요. 어렵지 않죠. 쉽지만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오후에 마스크 귀 잘라서 버렸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어렵지 않지만 꼭 필요한 그런 캠페인인 것 같습니다. 깜깜이 쓰지 않겠습니다. 언어 감수성 보여준 중대본의 결정. 여성신문 기사인데요. 감염 원인이나 경로 확인하기 어려울 때 이런 단어 쓰지 않습니까? 깜깜이 감염, 깜깜이 환자. 그런데 이 깜깜이라는 단어를 시각장애인들이 굉장히 불편해한답니다. 그래서 개선 요청해달라고 중대본에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랬더니 중대본에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그런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을 할 때 듣는 사람의 감수성, 듣는 사람들을 배려해야 되는데요. 중대본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고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았습니다. 또 배웁니다. 반년 새 최고 866억 원 증가, 의원들 재력 비결은. MBC 기사인데요. 4월 총선 때 후보자들 재산 신고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재산 내역 공개를 했습니다. 관보에 나왔는데 미래통합당 전 복민 의원께서는 4월 출마할 때는 재산이 48억이었는데요. 불과 반년 만에 900억 원대로 재산이 늘었어요. 48억 원에서 858억 원이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했더니 시장 가치가 바뀌어가지고 주식이, 비상장 주식이 이렇게 뛰었답니다. 원래 18억 정도였는데 858억 원 가치로 올라갔대요. 놀랍죠?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예금이 4월 총선 때 2억 원이었는데요. 이제 공개된 예금이 8억 원이 넘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줬다는 5억 원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현금만 11억 원이 늘어났어요. 불과 몇 달 새에.
이번 공개된 의원들 175명 평균 재산이 28억이 넘는데요.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자산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근데 8배 가량 많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은 국민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이런 재테크 노하우 명확히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명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대표잖아요. 국민들도 재테크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려달라고,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벌었는지 좀 명확히 밝혀달라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그럴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소 관련된 기사, 폭우 때 떠내려간 소 20일 만에 발견, 30일 만에 발견, 전국 각지에서 소 구출했다 돌아왔다 기사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하게 사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오늘은 이걸로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BTS K-팝 새 역사,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싱글 1위 YTN 기사입니다. BTS가 한국 가수 가운데 처음으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요 톱10, 옛날 가요 톱10에서 1등 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곳에서 1등 했다는 거예요. 2012년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전 세계 강타했지 않습니까? 그때 2위가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와우. 아시아 가수로 60년 만에 1위를 한 거고요. 남자 그룹으로는 16년 만에 1위를 한 거랍니다. 어우, 한국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대단하고요. 한국 회사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삼성도 대단합니다. 화제의 그 노래 BTS의 다이너마이트 들으면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돌아옵니다. 얼마 안 가니까 어디 가지 마세요.